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지터뷰.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그 재개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가입자 60만, 유튜브 구독자 4만, 부동산 스터디의 강영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너무 반갑고요. 그 어렵다던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1부터 0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저부터 재개발을 거의 몰라요. 굉장히 일부만 알고 있는 어려운 투자 또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이 뭡니까?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동네들이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좋은 동네? 좋은 동네죠, 대부분. 네. 보통 이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 근데 왜 재건축해요? 집이 낡아서 하잖아.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집도 낡았는데 집이 낡은 게 먼저가 아니라 동네가 일단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막 그 동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힘들어. 또는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싶은데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헐고 지을 수 있을 만한 넓은 땅이 별로 없어요. 과소필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같이 헐고 새로 지으시면서 그런 기반시설도 정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원래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일부 이제 민간이 떠안아서 추진하게 되는 이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예를 들면 달동네. 그렇죠. 재개발의 장점.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적은 돈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싶어도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에 따라서 못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 받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물건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재개발이 가치가 있죠. 재개발을 낯설게 하는 어떤 단점은 뭔가요?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 사업에 하는 투자예요.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투자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을 매수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업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잘 되면 성공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안 되면 가다가 멈춰서는 경우도 생기죠. 이러면 속된 말로 물린 거네요. 완전 물린 거죠. 뉴타운이 뭐예요? 광역 재개발 사업을 하자. 이게 이제 뉴타운 사업의 출발이었고요. 가용할 수 있는 땅도 늘어나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그 지역들이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넣자. 학교 지을 땅도 만들어 넣고 넣자.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 발전을 재개발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본 없이 그냥 알고 계신 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건 2004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누굴까? 1번 국민, 2번 시민, 3번 서울시장, 4번 구청장 누구일까요? 서울시장. 사실 힘은 서울시장이 있죠. 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여기 재개발하세요라고 구역지정을 내주는 게 서울시장, 이제 대도시시장 권한이에요.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들 여기 재개발하겠습니다. 재건축 여기 하겠습니다. 계획을 놓고 갑니다. 그 계획 안에,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이 된다고 하거든요. 요건이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주민 제한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다 먼저 신청을 해요. 구청에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현재 이게 다 달라요. 지역마다 시도 조례로 일부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달에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서 회신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주택 형태,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돼요. 이 두 개는 의무예요. 둘 다 갖춰 있어야 되고, 접도율, 호수밀지, 과소필지라는 요건이 있어요. 접도율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되게 좁다. 그러니까 도로가 좁은데 접도율. 오케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래서 접도율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호수밀도는 뭐냐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과밀해서 모여 살고 있어. 아니면 과소필지. 근데 우리가 보통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주택 지으려면 한 6, 70평 또는 뭐 50평 적어도 돼야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가 되게 많으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헐고 집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이 재개발 통해서 지어라.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요 요건들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그 주민들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는 60%, 60% 동의,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단 입안할 수 있어요. 60%면 뭐 대부분 받지 않나요? 대로변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받고 뭐 상가 몇 칸 준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여기 건물 갖고 있을래 이런 걸 희망할 수도 있고, 재개발 구역 안에 단독주택 80평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1+1으로 2채 받느니 나는 빌라 지어서 빌라 뭐 예를 들어서 대지집은 8평짜리가 10개 지을 수 있는 거잖아. 10개짜리 다세대주택 지어서 난 위에 살면서 밑에 월세 받고 살래. 이걸 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첨예하게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또는 구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60%라고 하는 게 되게 요즘같이 막 부동산 상승이 거세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높고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클 때는 별거 아닌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달라지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6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죠. 사실 이 구역 지정 이제 단계에서 60% 지금 뭐 이 주민들이 입안하는 이런 제한하는 부분에서 60%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후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4분의 3 동의를 받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죠. 사업 시행하게 되는 주체가 만들어진 조합을 설립하든 아니면 사업 대행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갖추든 할 때 75% 이제 거기에서 많이 힘들죠. 오래 걸려요. 그리고 A라는 동네가 재개발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재개발을 추진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절차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랑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랑 좀 리스크가 다를 것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알고.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절차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짧게 얘기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단계가 있고요. 네. 예정구역. 그렇죠. 거기가 노후불량 건축물 숫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서울시장님이 구역 지정을 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주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조합 설립 단계예요.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조합 설립, 사업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정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재개발 구역 안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아파트 져줄 사람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랑 얼마에 지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계약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 짓기로 했는데 어떤 거 받으실래요? 토지등 소유자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요. 이때 분양 신청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받을 물량들 빼고 남는 물량들은 일반에 팔아야죠. 일반에 얼마에 팔 건지, 조합원한테는 얼마에 줄 건지 등등 이 관리처분 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청장님한테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수익 얼마 정도 수익 날 것 같다, 손해가 날 것 같다, 어떻게 분배를 하면 될 것 같다, 이 내용들이 정해집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주 개시 공고를 하고 이제 이주를 시작하고요. 철거.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 시점에 보통 일반 분양.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기투합해서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 몇 년 걸려요? 보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2008년에 구역 지정을 받은 재개발 구역을 2010년 초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될 거라고 생각해서 70% 조합 동의 나왔다 이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3년 걸렸어요. 5% 동의 더 받았는데 몇 장 되지도 않는 동의 서 받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2008년에 구역 지정 됐다라고 하면 사실 재개발 추진은 훨씬 전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뭐 2000년대 초반 그 이전부터 했다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재개발 구역이 지금 2018년 현재 아직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에 사업시행인가 받았는데 아직 분양 신청을 못 했어요. 입주는 언제 할까? 저는 뭐 5년 안에 힘들 것 같거든요. 정말 그냥 하세월인 곳도 많고 네. 빨리 된 곳은 그리 많진 않고. 빨리 된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무슨 와인, 싱글 몰트 위스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숙성을 엄청 하네요. 2012년 이후에는 이제 해제된 곳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제된 지역들이 많죠. 그럼 주민이 원해서 해제된 거 외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사직 2구역이나 5긴 1구역 같은 곳은 네. 이 지역은 좀 역사 문화적인 이유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가게끔 한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해제를 한 사례들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구역 지정은 이전 서울시장이 해줬고 지금 서울시장은 갑자기 역사 문화적 보호 가치가 있으면 그때 하지 말라고 하지 왜 다 해놓고 돈 이제까지 실컷 쓸 만큼 썼는데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하냐.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행정소송들 걸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항상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성이 높은데 네, 리스키한 투자죠. 네, 리스크가 있는데 재개발 투자를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보통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투자하시는 분, 이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 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보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고 싶은데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 났거나 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시공사 선정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어디가 져주는구나, 몇 세대 짓는구나, 조합원 수 몇 명이구나 등등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 검토하고 나서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갈아타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넘어와야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투자자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나는 실입주가 아니라 좀 시색 차익을 좀 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보다 초기에 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겠네요. 제가 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부동산 가격은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장이 좋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남뉴타운 사례를 얘기하는데 한남뉴타운이 2003년 11월에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어요. 2003년 11월. 근데 정비구역 지정,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이 2009년에 됐습니다. 그럼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는데 원래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재개발 할 거야 하던 지역인데 2003년에 구역 지정 해놓고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러면 보세요. 그 6년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을까요? 올랐다 내렸다 부침이 있게 움직였죠. 그럼 지금 2018년 현 시점에서 한남뉴타운의 가격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또 한참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인 재개발 구역이니까. 사업 단계는 2009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진행됐나. 사업이 그렇게 크게 진일보하게 진척되지 못한 데들도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일단 이 지역이 재개발이 100%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격이 훨씬 더 치솟아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선도해주는 어떤 잣대가 되어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가 좀 더 영향을 끼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크게 몇 가지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재개발 투자는 결국 목적이 뭐냐면 새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 기반시설이 잘 개선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고요. 그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그걸 못 받는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 대상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게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청산되는 거예요. 분양 대상자가 못 되고. 또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에 하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재개발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실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은 내가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정 액수를 투자했는데 막상 아파트를 바꿔보니까 그 투입한 액보다 이제 시장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재개발 투자는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한 투자입니다.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월세 끼고 대출 끼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들여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하락장은 짧고 굵게 오는 게 아니라요. 길고 지리하게 와요. 부동산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팍 꺾이지는 않지만 지리하게 길게 거래가 안 되면서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말라 죽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엄청 손실을 경험하고 털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무리해서 대출 정말 많이 껴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이제 그런 하락장, 그러니까 이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안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서워. 내가 못 버티면서 던지고 나오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투자한 것도 아닌데 되게 무섭네요. 말만 들어도. 경험담인가요? 저는 버텨서 어쨌든 하락장을 버텨냈는데 정말 힘들었고 다시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미 너무 하락장의 고통을 받아서 분양 아파트를 받을 줄 알고 빌라나 주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게 구분법이 있나요? 간단하진 않아요.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엄청 깁니다. 네.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의 개념, 절차, 재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딱지, 물딱지. 네. 이게 딱지냐, 물딱지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근데 물딱지란 말 요새 안 쓰는데.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물딱지. 왜냐면 저희 부장, 저 시작할 때도 안 썼어요. 저희 부장이 옛날 분이시네. 옛날 사람이어서.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물딱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